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송원일입니다. 2014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 사회는 변화의 바람 속에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면서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도민들의 높은 기대 속에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출범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사 문제와 예산 갈등으로 연말까지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원희룡 지사를 모시고 출범 6개월의 제주도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민선 6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7월에 민선 6기 도정이 출발한 이후로 저는 우리 도정의 여러 가지 현안이나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동안 해묵은 문제들에 대해서 큰 틀의 방향을 잡는 그런 데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특히 난개발의 문제라든지 제주 개발이 제주 도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는 문제라든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제주말로 하면 곱을 가르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고요. 이제 그런 기초 위에 새해가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경제나 도민들의 생활에 실제로 혜택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계속 토론하면서 듣기로 하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으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사실상 처음 그 행정 업무를 지금 맡고 있는데 도지사가 되면서 어려운 점 없습니까? 국회의원보다 훨씬 힘드네요. 달리 힘든 게 아니라 국회의원은 우선 정당이라는 틀이 있고요. 그다음 민의를 대변하는 게 주된 역할이지 않습니까? 집행의 책임은 이제 행정부가 지는데, 근데 이제 그 행정을 맡게 되니까 아주 구체적인 업무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것들을 다 종합해내야 되니까 그런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세세한 현장의 책임까지도 다 이걸 소화를 해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그 일의 강도가 좀 세고요. 이제 또 고향이다 보니까 또 이 인간관계나 또 기존의 관행이나 이런 게 얽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또 이 변화를 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과정상에서 약간의 마찰이랄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런 문제들 좀 있고 해서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고향에 와서 봉사를 하는 게 세상에 어렵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지난 6개월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원 지사께서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게 이 협치입니다. 특히 이제 인사 협치를 강조하셨는데 하지만 행정시장과 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면서 이게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떼어준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인사청문회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도 좀 발생을 하고 갈등도 좀 있는데 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제 참모들이나 제 주변에서는 반대들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이게 그 인사청문회를 했던 전통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그 제주 사회에서 사실 어릴 때 코 올리던 일까지 서로 다 알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사람이 육지 사람이나 공무원들밖에 없을 수도 있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 나타났죠. 하지만 저는 그래서 그 걸음마를 배울 때도 넘어지고 걷지 못하니까 계속 기어다니게만 하면 영원히 걸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 선출직 그리고 지금 고위공직자들이 도민들의 어떤 엄격한 눈높이에 맞게 앞으로 자기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남긴다는 면에서 이번에 그 시행착오나 진통은 제주를 위해서는 길게 봐서는 몸에 좋은 보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과감하게 발탁한 시민사회나 언론이나 이런 이 민간 분야의 인선들이 결국 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는 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부족함이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교훈 삼아서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그동안의 문제점은 해결해서 예.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게 길이지 예. 문제점이 있다고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타났던 문제점을 잘 찾아내서 어떻게 보완할지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주시장 내정자가 잇따라 낙마하면서 인선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선 인사청문회가 제도 자체가 보장이 안 돼 있고요. 예. 그러면 지금은 공모에 응하는 그 서류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서류에는 하다못해 전과 기록도 없어요. 예. 그럼 이걸 본인이 얘기하는 거 내지는 주변에 수소문해서 알아보는 정도인데 예.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제도화가 되게 되면 지금 우리 그 중앙정부의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들을 많이 좀 참고를 하고 해서 예. 거기에다가 뭐 제주다운 특성도 반영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선 그 신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검증 권한과 절차 이게 보장이 돼야 되겠고요. 예. 그다음 이제 하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청문회를 하다 보면 문제점을 안 파헤치면 그걸 바라보는 시청자들이나 도민들이 도대체 청문위원들이 뭐 하는 거냐 하고 예. 질타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하다 보면 사실은 신상 들추기로 가기가 쉽거든요. 예. 이거는 제주도가 문제가 아니라 국회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신상의 문제, 특히 개인의 어떤 이 개인적인 면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리를 해서 또 그런 것들을 비공개로 검증을 한 다음에 정말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용히 탈락을 시키고요. 예. 다음 공개적인 청문회는 주로 그 직위에 걸맞는 식견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수준 높은 그 토론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앞으로 길게 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 도의회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인사청문위원들이 뭐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좀 능력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냈고 그렇지만 지사께서는 그대로 이제 임명한 사례가 있는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구조적으로 어떤 인사청문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그 인사청문의 그 효력에 대해서는 동의권이 있는 경우는 의회에서 표결을 해가지고 아예 결정을 하도록 돼 있고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그 등용에 대한 결정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다른 기관이 할 수는 없으니까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검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도저히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면 감히 어떻게 도지사가 임명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게 논란이 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어떤 걸 야 이거 법 위반이 아니냐 막 지적을 하면 당사자는 아닙니다 하는데 나중에 청문 보고서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판결문 쓰듯이 하는데 예.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서 잠깐의 문답이 오고 간 걸 가지고 판결처럼 하고 거기에다가 임용 결과를 구속시킨다? 이거는 이 세상에 어떤 청문회도 그런 청문회의 효력을 가진 데는 없습니다. 예. 대신 거기서 나온 내용이 이건 대다수의 어떤 도민들이나 아니면 인사권자로서도 그런 정도의 문제라면 도저히 이건 이를 맡겨서는 안 되는 수준이다라고 하면 판단을 하는 거죠. 대신 의회가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도 만약에 지사가 임명을 했다. 그런데 가다가 진짜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그 임명권자가 몇 배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 그런 관계인 것이지 구속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래가지고 임명을 못한다. 그런다면 아예 의회의 동의권을 규정을 했겠죠. 행정시장하고 공기업 사장들 인사청문회가 몇 차례 진행이 되고 그 결과 이제 인선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부 자리인 경우에는 좀 선거에 좀 관여를 했던 그런 인사들이 임명을 받으면서 뭔가 좀 이게 선거 공신을 배제한다, 능력 중심으로 공기업 사장, 행정시장 인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원칙이 좀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선거에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어찌 보면 반대편에 섰을 가능성이 많은 분들을 사실은 초기에 다 발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아시는 것처럼 예. 아예 야당에다가 추천을 의뢰를 했었고 시민단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진보적일 수 있는 분을 과감히 예. 발탁해서 갔고 그다음에 선거에 전혀 관여 안 하는 분들을 했지만 줄줄이 다 낙마를 한 상황에서 마지막에 우리 제주시장 예. 김병립 시장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은 나중에 우리 인수위원회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신구범 지사님 쪽, 김태환 지사님 쪽, 예. 우금민 지사님 쪽을 골고루 대탕평의 화합 인수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취임준비위원회라는 사실은 취임식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취임식 안 한다고 해버리니까 할 일도 전혀 없었던 그 취임준비위원장을 맡으셨던 분이에요. 그걸 가지고 선거에 관여했다 그러면은 선거에 제가 그 많은 표를 받고 그 많은 분들이 제 캠프를 격려차 다녀갔는데 선거에 관여 안 한 분들을 뽑으라 그러면 이 누구를 뽑으라고 하는 건지 저로서는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사청문회가 올해 처음 지사님 취임하고 나서 도입이 되고 있는데 또 그 대상도 이렇게 확대되고 있고 어쨌든 시행 초기에 그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이제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사청문회를 이 제도화하는 방안 이게 진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는 그 인사청문회를 뭐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폭넓게 과감하게 제가 어떤 단서도 달지 않고 했다라는 데 좀 의미를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이 과정에서 뭐 낙마를 한다든지 그 과정에서 비판을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좋은 약으로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예.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역대 대통령 누구도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모두 인사를 청문회 절차를 거칠 때 자기 뜻대로 임명해본 사례가 없습니다. 예. 그만큼 의회의 견제권이 존중되고 또 의회의 견제가 날카로워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합리화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인사청문회를 할 때에는 그만큼 제 뜻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것인 거고요. 이 제도에 대한 개선 부분은 우리 도정은 도정대로 느끼는 점이 있으니까 우리 의회랑 또 우리 전문가들하고 우리 도민사회의 각 분야가 참여를 해가지고 집중적인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의회에서 조례로 정식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이게 뭐 혹시 특별법 개정 관련해서도 뭐 이렇게 구상하는 게 있습니까? 인사청문 관련해서. 동의권을 의회의 동의권을 인정하는 그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아마 특별법을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법에서 인사청문회를 그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그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게 헌법재판소 가서 그 위헌이라는 결론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 제주도의 경우에는 우리 도가 동의를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위헌 시비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로 정하고요. 대신에 특별법에 가서 도의회에다가 동의권을 주려면은 아마 거기를 개정해야 될 텐데 그것도 토론의 결과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권을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특별법 개정에 반영시킬 수 있다라는 저로서는 열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인사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와 같은 제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어떤 사람,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발탁해서 선택해서 그 자리에 앉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인사와 관련해서 좀 개혁적인 인사 또는 그 능력 위주의 인사 이런 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도의 인사 정책 어떤 방향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끌고 갈 생각이십니까? 예, 우리 그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걸렀고요. 예. 뭐 과감한 발탁이 의회에서 안 받아들여졌으니까 뭐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그 임명직 공직으로 가면 사실은 공직사회의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도민들 뭐 의회 보고 변하라 하기 이전에 도정이 먼저 변해야죠. 예.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이 가장 인사에 민감하기 때문에 인사를 잘해야 될 텐데 사실 지난 8월 달에 그 첫 인사는 이 역대 그 도정에서 워낙 편도 많이 갈려 있다 그러고 그 상처들이 있다 그래서 사실 탕평 인사에 초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이라는 새로운 젊은 지사가 오는데 이거 뭐 이 조직의 안정이 다 깨지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들을 너무 지나치게 하시길래 안정과 탕평을 좀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 중심의 그리고 발탁 인사도 상당히 가미된 그런 쇄신형의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게 도민들도 당연히 기대하는 바고 우리 공직사회 내에서도 당연히 그 흐름에 동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사께서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협치인데 사실 이 협치를 하려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 지방자치를 꾸려가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민단체 쪽에서는 이제 시민단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시민단체와의 협치 부분은 좀 소홀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부 예를 들어서 사회적 경제랄까 이번에 예산 짤 때 문화 분야 이런 부분들은 일단 당장의 과제가 있으니까 일단 좀 대표성 있는 그 분야에다가 요청을 해서 일단 아쉬운 대로 진행을 했고요. 예. 사실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단체와 함께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초반에 아무튼 이 협치라는 게 무슨 굉장히 논란이 되고 이게 특히 의회에서 많이 견제가 되면서는 아직 제대로 번지수를 못 찾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협치라는 게 도지사가 협치라는 걸 무슨 어디서 꺼내가지고 주는 게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고요. 민간이 참여하는 그 활동에다가 권한을 더 실어주는 게 협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시민단체들의 지적은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예산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활성화랄지 아니면 그 주민 참여랄까 아니면 그 시민사회의 영역이 우리 사회를 좀 더 긍정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참여와 어떤 그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새해가 되면 제가 열심히 만나고 제안도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예. 네. 원지사께서는 뭐 선거 과정 때도 그랬지만 취임 이후에도 사실 주민들과 많이 이제 대화의 시간도 갖고 특히 이제 공무원들하고도 많이 이제 대화도 나누고 하면서 협치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제주 도민들 그리고 공무원 사회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협치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정도나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협치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협치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협치라는 게 정해진 게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닌 거거든요. 기존에도 행정에 민간들이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민간에서 참여를 하는 방식이 형식적인 자문에 그치거나 아니면은 끼리끼리 아름아름으로만 참여하거나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각 분야별로 어떤 공동의 목표를 놓고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고 거기에다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도지사가 가진 여러 가지 인사 권한이랄까 제도에 대한 권한들을 일부 힘을 실어줘서 여기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논의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행도 할 수 있게끔 한 단계 끌어올려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도 협치라는 게 한꺼번에 뭐 제주도가 전부 협치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협치라는 거를 그냥 자신의 위상 또는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기다 협치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그걸 들어주면 협치고 그게 안 들어주면 이래가지고 협치가 되겠냐라고 막 공격을 해야 되면 아이고 협치가 이거 참 나 때문에 제주도에서 고생한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고 협치라는 것은 하나의 방향이고 하나의 정신이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그러면은 그냥 민간 참여라고 그러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잘난 척 그렇게 협치라고 했냐.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민간 참여라는 거하고 민간 참여에다가 권한을 가미하겠다라는 건 분명히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이루어질 협치면 딴 데서 이미 다 했습니다. 원래 어려운 거거든요. 대신 저는 협치에 대해서 뭐 아무튼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 자체도 저는 긍정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협치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그건 참 좋은 거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사 당신이 협치를 제대로 할 자세가 안 돼 있다라고 비판하거나 아니면 협치라고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야 그게 협치라면 저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란들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협치를 실제로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만들 거냐에 대한 과정상의 진통인 거고요. 사실은
저도 야 협치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건 협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하나씩 꾸준히 끈질기게 협치라는 방향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사 문제하고 협치 문제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잠깐 좀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 주민들하고 만날 때 직전 지사들까지는 좀 상당히 좀 연령대가 있어서 그런데 좀 그 갑자기 젊어진 도지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 뭐 옛날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뭐 반응이라기보다는 많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원하시는 만큼 제가 시간 할애나 그 충분한 그 사실 바쁘다고 해서 용건만 얘기하고 가면 사실 이거 뭐 사람이 용건만 갖고 사는 것도 아닌데 좀 인간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런 상대밖에 안 되나라는 그런 찜찜한 마음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게 많이 만나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순간을 만나도 정말 여운도 있고 뭐 당장 뭐 무슨 오고 가는 뭐 주고받고 지원하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사실 애정과 관심을 서로 느낄 수 있고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안타까워하면서도 이제 무슨 여기저기 무슨 그 신문 배달하러 다니듯이 이 현안을 쫓아서 다녀야 되는 이 도지사라는 이 업무 그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좀 안타깝습니다. 예. 네. 관련해서 이 한국 사회가 아직도 이 술 없이는 뭔가 이게 잘 굴러가지 않는 이런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술을 전혀 안 드시는 걸로 들었는데 이 주민들과 접촉할 때 만날 때 술이 없이 주민들과의 만남 뭔가 좀 서먹하고 어색한 부분이 없습니까?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저도 좀 이상한 얘기지만 저도 소시적에 좀 더 젊었을 때는 술을 정말 뭐 폭음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먹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술 마시는 그 마음이나 분위기도 너무 잘 알고 또 좋아하죠. 근데 그 제가 안 마시려고 안 마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이 2년 전부터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술을 한 방울도 안 먹기 때문에 사실 옛날 같은 막 으쌰하는 이런 분위기 그리고 뭐 형님 동생 바로 들어가는 이런 분위기는 안 되니까 좀 끈끈한 맛이 적은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꼭 술이 매개돼서 된 관계는 사실 맨정신에서 진지하게 오손도손하는 것만큼 또 이게 또 다른 맛이 좀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쉬움은 아쉬운 대로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도지사는 물론이고 국회의원, 도의원 할 것 없이 이렇게 정치를 한다 그러면 뭐 경조사도 찾아봐야 되고 각종 행사 같은 데도 마을마다 열리는 작은 행사지만 얼굴을 내보여야 다음 선거에 도움이 된다. 이런 문화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경조사나 각종 행사에 참여와 관련해서 어떤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일단 그러니까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 우리 제주의 경조사 문화를 잘 알죠. 그리고 이 소위 학교 때 육지 나가서 결혼해가지고 다시 한 40, 50대, 50대 돼가지고 고향 와서 살려 그러면 그 가족들 특히 그 아내 되는 사람들이 제주 경조사 때문에 적응 못하겠다 해서 못 오는 경우들이 제가 아는 경우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에 어차피 같이 뿌리를 내서 손잡고 살아가는데 제주의 어떤 그 문화와 전통을 사실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보면 다 미풍양속이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도지사의 시간은 그건 개인 시간이 아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도민 모두의 공용물이기 때문에 도민 전체를 대표해서 가야 되는 경조사 예를 들어서 세월호 위령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신부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그 집안 식구처럼 예를 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 직계 가족 정도 외에는 어디만 가고 어디를 안 가면 욕을 더 먹으니까 아예 선언하고 양해를 구하고 좀 얼굴이 좀 화끈거리긴 하지만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가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야 그래도 어릴 때 그렇게 아껴주던 어르신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인간으로서 가서 절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것도 동의를 하지만 또 어떤 다른 친구들은요. 어떤 우리 도민들 중에 상당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뭐 그 지역의 뭐 도의원 같은 건 모르겠지만 그 지역구도 아닌 사람이 그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 경주사 집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거 보면은 화가 난다. 저래 갖고 언제 일 제대로 하냐. 이런 시각을 가진 특히 젊은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이 시도를 못할 텐데 원희룡이라도 시도를 해보자. 이런 마음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제주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내년 제주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도의회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는 정무부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에 예산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지사님, 내년 예산안 처리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돼야죠, 당연히. 네, 잘 풀려면 도의회와의 관계 갈등이 좀 상당히 좀 심각하다 하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갈등이라는 것은 하나의 밖에 나타난 그 현상이고요. 그 안에를 보면 사실은 원래는 증액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예산 증액이라는 게. 근데 저희는 우리 그 도의원들이 우리 기초 의원들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 민원을 반영하는 그 기능이 상당히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 그래서 사업 자체로는 타당성이 있으면 특히 이번에는 가급적 반영해 주자.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절차로 하고 항목별로 미리미리 하고 그리고 도저히 이건 형평에 안 맞거나 내용 자체가 제대로 검토도 안 되고 대충 붙어 있는 그런 사업이나 아니면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에 가는 걸 의도를 하면서 예산에 집어넣은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 지침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의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 이 지난 도정에서 그 3년간 첫 해에는 머리 깎고 부동의했다가 뭐 나중에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하고 가서 의회에 가서 사과까지 했고 그 다음은 계속 동의를 했는데 그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에 대해서 동의했던 그 예산 내역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내역을 전부 받아갔습니다. 300 몇십억에 대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1월 달에 최종 결과가 나올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해라. 그리고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주도와 제주도 의회 모두에게 아무튼 처분을 하겠다라는 그 공문도 와 있고 이 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진행 중인데 우리 도가 그 감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걸 또 하라고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이 타당하는 부분은 가급적 반영할 테니까 원래 그 예산 자체로도 성립이 안 되거나 형평이 안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가 처리를 해주시면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키면 그다음 이제 그동안에 예산 협의가 부족했거나 우리 도 자체도 자체 예산도 관행적으로 편성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부터 우리는 자체 예산도 계속 개혁하고 의회도 법에 규정된 정신대로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항목별로 엄격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 개혁을 이루자. 그렇게 하면 어차피 의회도 예산 개혁의 명분도 갖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의회 지금 예결 특위에서 개수 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일관되게 요구해 왔던 게 이게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집행부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개수 조정 과정에 집행부가 참여할 수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증액 사유를 좀 공식적으로 밝혀주든지 이런 집행부 차원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의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도의회는 우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진행 중이니까 제가 뭐 미리 앞질러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도의회는 의회대로 그 예산 항목별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제시를 하든지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동의를 도저히 할 수 없는 분하고 서로 맞춰봐가지고 미리 조정을 해서 동의가 된 것만 본회의에 올려야지. 그리고 국회든 서울시 의회든요. 동의가 안 된 예산 항목을 그대로 본회의에 올리는
그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 이번에 정 문제가 되면요, 아마 국회에서 이걸 법을 고치자고 할지도 모릅니다. 예산 항목별로 동의 절차가 없이는 본회의에 올리지 못하도록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그 제주가 모델 케이스가 그것도 문제의 시범 사례로 해서 입법 대상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그 의회의 어떤 민원을 수렴한 그 기능에 대해서 가급적 존중을 할 테니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과 동의를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예산을 통과시키자. 이 예산 관련해서 제주도와 도의회의 갈등의 그 출발점을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전에 도의회에서 예산 협치를 요청을 했는데 제주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 이것 때문에 도의회와 예산 문제를 두고 갈등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겉으로 기자회견 한 것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번에도 사실은 뭐 굉장히 뭐 무슨 진실이 뭐냐 해서 공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9월 초부터 연말마다 이렇게 몇백억씩 증액해가지고 감사원 지적받고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래서 얘기를 쭉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자꾸 금액 얘기로 가버리다가 갑자기 협치 예산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맥락에서 사실은 그 협치 예산 제의하면서 예산 협의를 하자고 한 내용은 그 자체만으로는 상당히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에요.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예산 협의를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액수 문제가 딱 걸리면서 이걸 그 일정 금액은 반영되는 예산 협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특히 그 의장님과의 연속선상에서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의원님, 의장님 어떻게 보면 의장님의 성명 기자회견이었으니까 어제까지 계속 대화하다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는데 우리는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꼬였던 겁니다. 어쨌든 이 예산 갈등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증액 사유를 놓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예산 편성 그리고 도의회의 심의 과정과 관련해서 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떤 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제도 보완할 것도 없이 현행 법을 지키면 됩니다. 현행 법에는 도지사가 동의하지 않은 각 항목은 증액시킬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동의를 못 한다는데 왜 그걸 의결을 자꾸 올립니까? 그걸 법 지키면 나머지는 따질 것도 없습니다.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근데 법을 지키자는 겁니다. 도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전에 자신들의 지역구라든지 또 제주도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사업 예산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고 이러면 이렇게 증액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산 협치를 전에 뭐 강조했을 수도 있는데 기준에 맞고 타당성이 있는 예산은 저희가 반영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의원이 예를 들어서 갖고 온 사업들 중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집에다가 그것도 특정 어린이집만 몇백만 원씩 가서 시설을 해주고 뭐 제가 얘기를 더 안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면 자꾸 이걸 싸움으로 받아들이는데 어차피 안 되는 예산들을 해놓고는 야 이건 민원이니까 받아라.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 달에 결과 나오면 도민들께서 다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 건 어차피 안 되는 거는 그건 의회도 집어넣어서 안 되는 거고 도도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고 될 수 있는 것 중에 예산의 우선순위 때문에 그건 되면 좋지만 이 더 급한 사업이 있으니까 그쪽은 올해는 못 주겠습니다 한 부분에서 과연 다른 게 더 급한지를 놓고 의회가 자 다른 거를 천천히 해서라도 이것부터 합시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우리가 얼마든지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협의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우선순위도 도가 하는 사업이라는 게 원래 예산과 이 예산과 예산이 전부 사업계획 속에 맞물려서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우선순위를 예를 들어서 의회가 야 복지가 중요하니까 복지부터 왕창 올려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도정에서는 사업계획과 함께 그리고 이 집행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으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는 거고 도는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이걸 깎도록 돼 있는 거지
만약 예산 편성할 거면 와서 공무원 해야지 왜 의회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동안 뭐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그래서 대안의 하나로 제시된 게 주민참여예산 제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사께서 내년부터 이 예산 문제를 합리적으로 좀 풀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보관 뭐 이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협치를 매우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지금보다도 훨씬 큰 규모로 하려고 원래부터 생각도 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은 배정이 돼 있는데 이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냐 이러다 보니까 그냥 나눗셈을 해가지고 일정 액수를 나눠준 다음에 그걸 쓸 용도가 없는 데는 뭘 그걸 화단 가꾸기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거는 주민참여의 원래 예산이 퇴색돼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마을 단위뿐만 아니라 사실은 시민단체랄까 아니면 우리 그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 어떤 사업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공모를 하든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민단체들이 광범하게 참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공모 방식도 과감하게 좀 도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 이 주민참여 예산을 그 1년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번 해서 그 성과나 주민들의 참여가 얼마만큼 이루어져 있는가를 평가를 해서 가점을 줘가지고 몰아주는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에 걸맞는 제도를 저는 도정이랑 의회랑 시민단체들이랑 우리 마을 단위들이 모여서 예. 공청회를 통해서 정하면 저는 지금보다 몇 배의 예산을 배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예산 문제 때문에 제주도와 도의회의 갈등이 좀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도의회와의 좀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계획이십니까? 우선 제가 이제 그 라디오에서 발언한 것도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제 의회에 대한 존중해야 되는 의무를 조금 소홀히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사실 군말 없이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의회에 대한 존중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죄송하지만 의회도 도지사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주도민의 도지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부탁드리고 싶고요. 예. 이제 현안에 들어가서는 서로 우리 실국장들이 가서 열심히 설명하고 또 우리 각 그 입체적으로 뭐 저 지사부터 우리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도의회와 긴밀히 소통과 협의를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는 뭐 도하고 도의회 간에 좀 더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산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 지사님 취임 이후에 이 관용차를 대형 승용차에서 전기차로 바꾸셨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는 제주도가 앞으로 전기차의 메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하면 제주도가 생각날 정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도지사 관용차 1호부터 전기차로 가야죠. 네. 뭐 타는데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작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실내 공간은 넓고요. 예. 우선 이게 배기가스, 매연을 뿜는 게 아니라 예. 아무것도 배출되는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아주 상쾌합니다. 예. 이 제주는 이 차가 없으면 이 생활하기가 참 불편한 곳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그래서 너도 나도 자가용을 선호하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사님께서도 버스 탈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교통정책 지사 입장에서 어떻게 좀 바꿔봐야겠다 구상하고 있습니까? 제주도가 여러 가지 자연환경 청정 농산물 이런 장점들이 많은데 가장 뒤처지는 게 저는 대중교통이라고 보고 그다음 또 뒤처지는 게 밤문화를 비롯한 어떤 이 실제 즐길 수 있는 문화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그 버스 운송 사업자들이나 노조 그다음 우리 전문가들 해서 그 과제 집중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미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현재 특히 버스를 중심으로 한 이 제주도의 교통 체계는 30년 전 그대로입니다. 서울은 이미 준공영제로 갔고요. 그래서 저희는 준공영제를 포함한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조정권을 제주도가 일단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대신 여기에 대한 어떤 노선에 대한 손실은 보상을 해주고 그다음 운수 근로자들의 처우는 개선을 해주고 그다음 이 노선 체계는
간선, 지선, 마을버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존의 제주 시내 같으면은 대규모 환승센터를 뭐 양쪽에다 두든지 해서 시내에서는 가급적 그 자가용을 끌고 다닐 필요가 없게끔 하고 여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전기버스라든지 아니면 이 친환경 미래형의 그 대중교통 수단들을 도입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2015년 한 가을 정도까지 전문가들과 도민들의 의견 수렴과 이 연구를 통해 과제를 잡은 다음에는 2016년에는 획기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는 대중교통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왜 못했냐 그러니까 1년에 최소한 추가적으로 200억. 그다음 환승센터를 포함한 이런 시설을 하려면 사실 수천억이 필요해요. 이런 예산을 그럼 어디서 가져올 거냐. 그럼 기존에 그냥 나눠 먹기 하던 이런 예산을 모아서 올해는 제주의 대중교통 체제를 개편하는데 수백억을 한번 쏟아붓고 한 해는 또 우리의 문화 원도심을 살리는데 한번 집중적으로 쏟고 또 한 번은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산물 가공산업을 획기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한번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이라는 게 야, 그 도가 쓰나 의원이 쓰나 마찬가지냐가 아니냐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서로 생색내기 할 때는 마찬가지일지 모르지만 이런 대중교통 체계 개편 같은 경우 목돈이 없어서 말만 하지 아무도 못하고 있는 사업을 하려면 예산에서 최소한 수백억 대의 목돈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중문관광단지 지금 도에서 사라고 그러는데 무슨 돈으로 삽니까? 예산 아껴가지고 그걸 투입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2016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그런 변화를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준비들을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자본 투자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주시 노형 오거리에 들어서는 초고층 드림타워 사업. 최근에 사업자가 건물 층수를 좀 이렇게 낮추겠다 이렇게 발표도 하고 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은 지금 멈춰서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더 해결돼야 이 초고층 드림타워 사업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도 문제도 고도 문제지만 제일 염려하는 건 사실 교통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노영 로타리 중심으로 해서 신제주권이 사실 교통이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형 건물이 들어서면 그 일대도 이제 교통이 혼잡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를 지나가는 차량들이 괜히 이제 여기에 교통 혼잡이 휘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 전체의 어떤 동맥경화증의 여기가 어떤 이 원인 제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현재 아직 건축 허가를 제출을 못하고 신청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사업자에게는 그러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원점에서부터 검토를 할 거지만 특히 지난번의 교통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정을 못한다. 그래서 이 교통에 대한 우회 대책, 또 하나는 그 건물 자체로 들어오는 차량들에 대한 확실한 흡수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봐도 야, 이 정도는 그래도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 함께 앞으로 만약에 건물이 들어선 다음에 예상 못한 그런 교통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그에 대해서 성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확약 정도는 들어가야 우리가 뭐 검토를 해보든지 말든지 하지 그런 게 아니면 아마 교통 영향 평가에서 상당히 통과하기 힘들 거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신청서도 안 왔는데 우리가 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기존에 진행됐던 그 건축 허가에 대한 우리의 검토 결과의 의견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일단은 알려는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녹지그룹하고 제주산 상품 그 수출 500억 원어치죠. 30억에서 시작해서 500억. 30억에서 시작해서 한 5년까지 500억 정도 이렇게 수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게 드림타워 관련해서 뭔가 영향이 있는 겁니까? 녹지는 드림타워도 있지만 서귀포 헬스케어 타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녹지그룹은 이미 제주도에 발을 확실히 담갔고요. 제주도에서 인정을 받고 제주도와 함께 장기적인 투자 이익을 보려는 생각을 나름대로 확고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로만 해봐야 도민들이 못 느끼지 않냐. 그러니까 특히 녹지그룹이 최근에 중국의 이 물류 그리고 무역회사
차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호주의 소고기 와인을 수입해서 중국의 고급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그 사업을 시작을 한 거를 저희가 알고 제주도도 고급 농산물이나 가공 그 상품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한번 이걸 해보자. 그래서 그쪽에서 그 물류와 무역 전담 전문가들이 오고 우리 쪽에서는 관계 기업들하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하고 서로 실무 협상을 거쳐가지고 일단 요 정도로 해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암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녹지그룹에서 주문하는 물량을 우리가 생산할 수가 없어가지고 물량을 댈 수가 없어가지고 빨리 제2공장을 만들어서 그 납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우리 밀감 초콜릿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해서 중국 시장에 일단 이미 그 반응이 좋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전망이 밝다 보고요. 그다음 우리 생감귤이라든가 무 이런 걸 수출하려고 봤더니 오히려 FTA가 농산물이 서로 개방이 안 돼가지고 제주 농산물도 중국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카지노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24일이었죠. 이 안덕면 신화역사공원 지구에 들어서는 리조트 월드 제주 이 건축 허가를 제주도가 내줬는데 이 사업 계획에 보면 초대형 카지노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민들의 우려가 이 카지노 관련해서는 상당히 높은데 카지노 사업 허가에 대한 제주도의 정책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계획이 좀 궁금한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선 제주도의 정책은 기존의 영세 사업들이 너무나 이미지도 안 좋고 실제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카지노에 대한 그 감독 기구를 빨리 정비를 하고 세금도 제대로 거두고 제한된 구역에서 국제적인 수준의 투명한 카지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나가겠다. 이게 기본적인 정책이고요. 그다음 대형 카지노는 많이는 할 수 없습니다. 해봐야 2-3개거든요. 싱가포르도 2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 이미 하얏트 호텔 카지노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요. 만약에 그거를 옮겨다가 하겠다면 사실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는데 좋다. 이왕 막을 수 없다면 국제적으로 공인된 제대로 된 수준이 있는 그런 카지노 한두 개 정도를 우리가 엄격히 감독해서 관리하는 게 차라리 대안일 수 있다.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의 어떤 정책 방향이고요. 법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법은 아무리 그게 카지노 건물이라 그러더라도 건축 허가는 건축 허가고 카지노에 대한 허가는 건물이 다 완공된 다음에 영업시설 다 갖춰놓고 허가를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조금 법이 이상하게 돼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화역사공원에 대해서 진행된 것은 이제 건축 허가고요. 그냥 법적으로만 보면 자기네가 카지노로 건물 용도를 지정한 것뿐이지 여기 카지노를 나중에 해줘야 된다라는 아무런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안 내주면 자기네는 하얏트 걸 갖다다 하겠다는 거니까 그것도 우리는 막을 방법은 없는 거고요. 뭐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그 감독 기구를 정비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도가 지금 카지노 관리 감독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도의회에서는 상당히 좀 이 처리를 좀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필요한 겁니까? 다른 쟁점은 없고요. 조례만 갖고 카지노 감독이 부족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조례는 제주도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의 권한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다 담았고요. 그걸 넘어선 카지노 감독과 그 세금을 매기고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야만 가능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속으로 이제 그 입법 작업이 진행될 거고요. 지금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중에 일부는 면적에 대한 이 상한선을 해놓은 게 뭐 너무 많다 이러는데 그걸 뭐 많이 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기존의 조례에는 하한만 있지 상한이 없어요. 100만 평을 해도 뭐 그냥 문제가 없도록 조례가 돼 있어서 저희가 야 싱가포르에서 하는 수준 정도로 끊어주자 해가지고 넣은 건데 그게 정 문제가 된다면 그 뭐 면적 규정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더라도 관련 법 개정이 국회에서 늦어질 경우에 결국 도내에 대형 카지노가 생긴다면 관광 수입의 상당 부분이 카지노로 해서 여기에 유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례로도
제주도의 카지노는 제주도 도지사가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은 모든 게 다 가능해요. 예. 대신 조례만 갖고 안 되는 게 세금을 매기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기금을 더 받으려고 그래도 이거는 이제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수익을 환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고쳐야 되는데 예. 만약에 법 고치는 게 늦어지면 저희가 허가 조건에다가 예. 이게 기금이나 세금은 아니지만 이게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것을 지역에 환원시키는 걸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는 방법도 예. 뭐 정 안 되면 그거라도 동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제주 신공항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제주공항 이용객들이 빠르게 늘면서 공항 시설이 포화되고 있는데 기존 공항을 확장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에 또 다른 신공항을 하나 더 이렇게 지을 것이냐 이 두 가지 의견을 놓고 도민사회에서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공항시설 확충 방안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용역이 들어갔거든요. 네. 어제 10월 달까지 결정이 나올 텐데 결정 과정에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로 중간중간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지금 확충이냐 추가 건설이냐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가지고 서로 지금 아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게 자 확충을 한다. 그러면 저기 수심이 어떻게 되고 저 도두봉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만약에 공항이 바다 쪽으로 가서 활주로가 되면 터미널이 더 멀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공항 앞쪽에 교통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공항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점검이 돼야 될 수많은 사항이 있어요. 예. 이게 기술적으로 다 가능할지부터도 아직 검토가 안 끝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자 새로운 딴 데 가서 제2의 공항을 한다. 그럼 그만한 땅이 있는지 예. 그렇게 하려면 오름은 뭐 안 잘라도 되는 건지 뭐 등등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우선 첫 단계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기술적인 검토 과정에서 방안이 하나밖에 아닌 걸로 결론이 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싸울 필요도 없죠. 예. 그 다음 단계는 자 기술적으로는 둘 다 가능한데 이제 비용 면에서 이쪽이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저쪽은 얼마가 든다 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비용 차이가 얼마 안 나면 그 비용을 가지고 파급되는 경제 효과가 얼마냐? 그래서 결국 경제적인 면을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도민들끼리 서로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는 것은 기술적인 검토와 경제적인 검토를 지금 용역팀에서 어느 정도 내놓으면 예. 그걸 놓고서 그때 제주도의 선택을 뭘로 할 거냐를 가지고 충분한 공론화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검토나 경제적인 검토를 거치면서 그 자체로 이미 답이 나와버릴 수도 있고요. 확충밖에 없다. 아니면 추가밖에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안 나오고 이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비등비등한 거라면 그때는 제주 도민들이 미래를 생각하고 또 현재 이해관계를 생각해서 치열한 그 공론화를 거쳐서 결정을 하면 도민이 결정하는 거죠. 네. 네. 뭐 정부 용역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지금 뭐 동남권 신공항도 있고 다른 지방에서도 지금 그 요구하고 있는 공항 시설 확충 문제하고 제주공항 확충 문제가 이 겹칠 경우에 자칫 정부 정책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조금이라도 지금 있는 상태이고 그랬을 때 어떻게 이제 국비를 확충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시켜서 국비를 확보하느냐 또는 다른 차원에서 공항시설을 확충하는데 예산 조달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이냐 뭐 이렇게 숙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실 그 부분을 걱정을 좀 했었는데요. 최근 며칠 전에도 우리 국토부 이 담당 책임자들하고 차관님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국토부가 더 적극적입니다. 예. 제주도가 혹시 민자 유치해가지고 예. 우리 국가의 그 지분이 줄어들까봐 예. 이건 농담 반은 농담입니다만은 예. 그래서 그 국토부 입장에서도 일단 동남권 신공항과 무관하게 제주도는 아무튼 빨리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1년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15조다 이러면은 한 7년, 10년에 걸쳐서 투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상당 부분은 뭐 이 기금도 있고 또 국채도 가능하고 또 현재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 때문에 사실 이 파이낸스 조달의 여건은 다른 막 고금리 시절보다는 조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 이 중앙부처에서도 이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부처에서는 그 걱정하지 말고 기술적 경제적인 부분에서 정말
그 좋은 공항을 잘 해보자라는 그런 쪽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오늘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지금 북경도 예. 북동쪽에 공항이 하나 떼기 지금 남서쪽에 큰 공항을 하나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아마 최첨단의 공항을 지으려고 할 겁니다. 저는 제주에 이왕 짓는 공항은 돈이 좀 들더라도 예. 아시아 최고의 공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 지금 들이는 돈을 아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돈 어차피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는데 그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그렇게 해서 그 투자 효과를 환수할 생각을 해야지 작게 지어서 효과도 없으면 사실 이게 다 국가 부담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이 공항이라는 그 목표, 꿈을 저는 아시아 최고의 공항이자 앞으로 30년, 50년 뒤에도 결코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공항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는 오히려 이런 공항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신공항 문제도 그렇지만 지금 계속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게 이 해저 터널 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또다시 공론화되고 있는데 연륙교통 수단으로 신공항 말고 이 해저 터널을 이용한 고속철도 사업, 이게 계속 공론화되고 수그러들었다가 다시 제기되고 하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뭐 저도 2005년인가 6년인가에 국회에서 해저 터널 세미나에도 그 참석도 했던 입장이기도 한데요. 일에는 순서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주 공항이 국가 현안인데 무슨 또 해저 터널 논의를 자꾸 옆에서 자꾸 불을 붙이려 그럽니까? 그래서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제주에 이 현안들이 많고 갈등 사안도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크다고 보는 게 이제 해군기지 갈등입니다. 민선 6기 들어서면서 일정 정도 강정 주민들과의 대화의 물꼬도 트고 해결의 실마리가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제주 해군기지 갈등 어떻게 풀 구상이십니까? 지금 방향은 잡혀 있거든요. 네. 진상 규명을 통해서 명예 회복을 하고 그다음 뭐 사법 조치 같은 경우는 아무튼 좀 이 화해 조치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쌓여온 문제는 좀 녹여서 미래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자. 이렇게 순서대로 가자고 하는데 방향과 실마리는 잡혀 있고 최소한의 강정마을과의 신뢰는 형성을 했는데 해군 관사 문제가 돌출되면서 진도가 안 나가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예.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군은 자꾸 그냥 이제 마을 주민들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늦어졌는데 더 늦출 수 없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자꾸 얘기합니다마는 저는 주민 갈등을 더 다시 발생시키는 방향으로는 안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끝까지 도가 중간에서 관사 문제를 좀 다른 대안을 갖고 지혜롭게 풀어서 이 원래 우리 강정마을이 이 명예 회복을 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사실 요 고비만 넘으면 그다음 진도가 빨리 나갈 텐데 참 이게 무슨 깔딱고개 넘듯이 이게 안 넘어가네요. 예. 그 해군기지 진상규명 조례 제정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마을이 진상규명 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해야 조례가 논의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관사 문제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 제주도민들이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더 큰 제주를 만들겠다는 이 원희룡 지사의 구상, 이런 구상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가 참 높은데 제주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전략, 상당히 좀 범위가 넓고 거창한 주제이긴 한데 어떻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 뭐 지역 발전 전략이라 그러면 뭐 전반적으로 너무 이야기가 넓어질 수 있는데요. 예. 저는 핵심적인 문제는 기존의 국제자유도시 비전은 두 가지 문제입니다. 예. 하나는 청정자연과 조화되면서 청정자연을 더 높이는 방향의 그 내용이 빠져 있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의 문제가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풍력, 청정에너지, 청정농산물에 기반한 이런 마을 공동체의 어떤 발전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게 국적이 없는 국제자유도시가 돼버리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예. 두 번째로는 국제자유도시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 이게 제주도민은 그러면
그 무국적이 다국적 사회에서 그냥 원주민이냐라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주가 국제 자유로 가더라도 주인은 제주도민이고요. 제주도민에게 경제 효과가 우선적으로 와야 되고요. 그래서 그다음 제주도민들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주인이 될 수 있는 국가적인 정체성도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큰 갈래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신뢰와 자신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랄까요, 확보를 하고 주민들이 확신할 수 있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런 비전을 구체화하는 그 부분이 우선 그 전략 이전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올해는 이 인사 예산 뭐 이런 문제에 가려서 이 지역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지를 못했는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 뭐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게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피부에 와닿는 주제인데 새해에는 이 제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보관을 갖고 있습니까? 새해에는 어떤 이 경제 활성화 그리고 우리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이런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지켜보시면 알겠지만은 우선 전기차와 관련해 가지고 한국전력, 그다음 산업자원부, 제주도 이렇게 해서 전기 버스, 뭐 전기 택시, 그다음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떤 배터리의 보급과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사업들과 일자리들이 대거 창출될 예정이고요. 예산도 상당히 천문학적인 수준의 예산들을 지금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전력이나 이 국가재정은 이미 확보가 돼 있고요. 이 한국전력이나 지금 뭐 밝힐 수는 없습니다. 뭐 밝혀도 되겠네요. 뭐 LG화학이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국내의 이 대기업들하고 이 전기자동차와 배터리를 매개로 한 이 제주를 이 시범지구로 삼아서 여기에서 어떤 이 산업들을 일으키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도민들이 조금 있으면 그 실감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성장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용암해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삼다수는 이제 새로운 사장님이 가졌으니까 어느 정도 그동안 침체돼 있던 것을 잘 고쳐가지고 다시 새롭게 출발을 할 거고요. 우리 에너지공사 이제 풍력 부분들도 이 에너지 산업 부분에서 발전시키면서 이와 관련된 어떤 전문 인력들 그리고 일자리 이 부분을 하기 위한 것도 어느 정도 상당히 규모 있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있는 부분은 이제 현재 그 다음 기업이 왔었는데 이와 비슷한 IT 기업들과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이 제주도로 이전해 오는 기업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네오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세대가 이제 입주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유치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신화역사공원이든지 녹지든지 이런 대형 투자들도 현지인 고용 80% 이상, 그다음 현지의 계약 재배, 그다음 건설공사나 뭐 설계 이런 용역들에 대한 50% 이상의 발주, 그다음 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우리 국내 대학이나 아니면 일자리 인력 양성 과정에 대해서 투자 뭐 이런 부분들을 모두 조건으로 걸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쭉 진행이 되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분야별로는 사실은 일자리가 있고 인력을 요청이 되는데 인력 공급이 안 되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이런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취임하신 지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6개월 이렇게 도지사직을 수행을 하면서 제주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점은 좀 고쳐야 될 것 같다. 혹시 뭐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뭐 인간 사회가 어디나 문제가 없겠습니까만은 저는 이런 점을 많이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돼지고기집을 하는데 손님이 막 많아요. 가서 물어보면 대부분 이주민이거나 육지 사장인 경우가 많아요. 손님들한테 제가 물어보죠. 왜 옆집에도 다 있는데 왜 이 집만 오냐? 그러면 친절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 손님들에게 반찬이라도 마음대로 집어갈 수 있게 뭔가 다른 게 있다든지, 그래서 서비스 정신 내지는 친절, 그리고 어떤 이 비즈니스에 대한 비즈니스 마인드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갈치국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 제주 전통적인 것 때문에 오는 손님 하는 부분들은 뛰어난 것들이 많은데 어차피 제주도에 원래 있던 거, 그리고 제주도 우리 조상들이 다 만들어낸 걸 가지고
막상 돈을 벌고 비즈니스를 키우는 걸 보면은 우리 오리지널들이 아니라 이주민들인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나는 배아파할 게 아니라 배워서 우리도 잘하자. 이렇게 갈 수 있는 마인드가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아마 오늘 그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원희룡 이사께서는 대선 후보군으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제주도지사직을 훌륭하게 수행할 경우에 대선에 도전할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건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선 그 대선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국민 전체의 흐름과 하늘의 뜻까지 맞아야 되는 거고요. 저는 임기가 2018년까지지 않습니까? 2017년에 대선이 있는데 저는 눈길도 주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4년의 임기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제주를 한 단계 발전시키겠노라고 제가 약속을 한 게 있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과 기대를 지키지도 못하면서 무슨 다른 일을 하겠다고 저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로는 제주도민들의 기대와 제가 제주도의 민과의 약속 그리고 제 고향에다가 정말 제가 모처럼 제대로 한번 제 그 모든 열정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뭔가 보람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도민들한테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참 원희룡이 그 시기에 그 일을 해줘서 우리가 그 다음 갈 수 있었다. 이런 정도를 우선 만드는 게 저로서는 그게 전부지 그 다음 어쩌고 저쩌고 생각할 현재 겨를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토론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아이고 제주도의 우리 고향 우리 도민들께서 정말 기대를 해주시고 큰 틀에서 믿어주셔서 정말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 어려운 일 없이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특히 정치는 그렇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그동안 오래된 관행이 있다 보니까 관행을 바꾸는 게 진통이 따르겠죠. 저도 더 많은 대화와 더 많은 어떤 애정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고요. 하지만 저는 원희룡을 굳이 도지사를 시킨 도민의 뜻은 조금 힘이 들더라도 제주도에 필요한 이 시대에 필요한 변화에 대해서 일관되게 소신껏 흔들림 없이 나가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대신 더 겸허하고 소통과 지혜와 성숙함 그런 점들을 새해에는 더욱더 보완하도록 자세를 가다듬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너무 감사했고요.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희망을 가득 품고 출발했던 2014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세월호 참사가 전 국민을 비탄에 잠기게 했지만 슬픔을 딛고 새 희망의 싹은 다시 자라고 있습니다. 2015년 새해에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해졌으면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 희망차게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송년 특별대담으로 마련한 시사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